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전체적인 계통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쉬는 시간에도 뭐 계통은 지약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걸 하기 때문에. 홍배정공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입니다. 발전도 눈에 보입니다. 뭔가 뭐 보일러로 뭐 열이 지나가고 스팀이 지나가고. 근데 계통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뭐 이해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제가 대신 알고 있는 부분에서만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간접 경험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입니다. 이제 돈하고 관련된 거. 아까처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절약하기 위해서 해야 되냐. 여기서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뭐 병행운전시 아니면 화력발전소만 운전할 때 아까처럼 수급조건과 목적함수하고, 그 다음에 평가함수하고, 그 다음에 총연료비 최소 조건에 의해서 원하는 열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발전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돈하고. 경제 운영이지만 실제로 발전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6장에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6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까 이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키워드가? 접체적 신경조, 적응제어, 세적제어, 직접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제본, 신경주파수제어,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수력계통의 경제운영이 있죠. 수력계통에는 이렇게 풍수기, 고낙차, 뭐 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계통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을 때 이런 수력발전기 사용함으로 인해서 화력발전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고낙차가 있다. 뭐 홍수에 의한 낙차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화력계통에는 먼저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가 나눠집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죠. 중근연료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남다르게 반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한 번만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PF 컨트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연료비로 했을 때는 이건 반대게 돼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려보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근데 얘가 그냥 기울기가 틀려지는 부분이죠. 아까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PF 컨트롤의 그림으로 그린 거였고, 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게 돼 있는데,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틀려진다는 거예요. PF 컨트롤일 때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의 출력이 늘어나면, 연료비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군지 잘 아시겠죠? 많이 써본 사람만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반대로도 그려보고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파수하고 전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고, 출력과 연료비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자, 수목평총이라고 하죠. 수목평총. 보실까요? 목, 평, 총. 갑자기 저도 옆에로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수급 조건은 뭐냐? 수급이라고 하면 목을 얘기하는 거죠. 목을 따라 수급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각각의 발전기의 어떤 용량, 그러니까 사실 총 필요한 부하는 각각의 발전기에서 공급한 용량으로 많다. 사실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더 많이 하니까. 하지만 쓴 건 소비한 거하고 발생한 건 같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생과 소비는 같다. 목적함수, 각각의 발전기의 연료비 특성입니다. 연료비 특성이 사실 이렇게 되진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참수로. 근데 이제 그걸 분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연료비도 다 같죠. 어차피 이거의 각각의 연료비의 합은 소비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함수는
이제 평가함수 람다를 넣으면서 파이를 넣으면서 이 람다다. 그리고 제가 평가함수는 수요일, 목요일, 평일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각각의 발전기에 얼마만큼을 이렇게 좀 해야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연료비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람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빼면은 총 연료비가 이 작게 나오는 거죠. 요 람다 부분을 다 구한다는 거죠. 아까 반대로 여기까지 DF1의 DP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연료비 최소 조건에서는 0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 람다를 구하는 거예요. 수목 평총에서 평가함수 부분에서 평가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얘 놔두고 람다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밑으로 들어갈게요. 람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고 나면은 예?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밑으로 빠져줘야 됩니다. 같이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람다만 나오면 얘 없어져야 되니까 요 밑으로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외우실 때 지금 보니까 이거네. 요거 그대로 놔두고 요거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외우는 방법도 자꾸 쓰다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올까 자꾸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수, 목, 평이니까 평가함수가 위에 들어가고 목적함수가 여기 지금 그 수급 조건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0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얘가 다 같다는 얘기죠. 증분 연료비가 다 같다. 그때가 가장 최적의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용이 어떠냐. 등준빈 연료비 운전, 등준율 발전기 각각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출력을 증감해야 총 발전 비용이 최소로 되는가. 얘는 아까처럼 발전량에 대한 기울기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죠. 통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다 제가 아까 마이너스를 했는데 그건 결국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료비 똑같은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여기 마이너스 P에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페널티를 매긴다고 했죠. 뭔가 지금 빠지는 앞에 거하고 보면은 요만큼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더 빠져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요거만 빠졌죠?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부분은 틀려지는 거예요. 아까 F고 P1인데 이게 라운드 PL에 라운드 P1이네. P1에 대해서 각각의 손실에 대해서 각각 1번 발전기에서 손실 부담하는 거, 2번 발전기에서 손실 부담하는 거.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저도 아까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는 F고 여기는 PP죠. FP, PP. 왜? 손실이 부분이니까 여기하고에 관련된 부분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만 내려오는 거 여기는 아까 이쪽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 부분이 바로 앞에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얘 부분은 이제 페널티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송전 손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하나. 아까 송전 손실이 없으니까 다른데 여기 송전 손실이 다 있다. 람다를 하게 될 때 요구비 부분이 이쪽 밑으로 들어가죠. 그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바로 전시면 수화력 변동계통이 나왔습니다. 근데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하고 고려할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려할 경우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내용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그림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 그림. 앞에 보시는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화력에서도 공급을 하고 수력에서도 공급을 한다. 낙차 손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 수령에 대해서 낙차 손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수력에 대한 부분만 추가하면 되죠. 화력에다가. 낙차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 또 페널티 게이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또. 개념적으로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PS, pH, PR 출력이죠. 보시면 PS, PR이 뭔지 볼까요? PS, PR이 PS, PR, pH 요 그림만 알고 계시면은 아까 그걸 똑같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S는 스팀, H는 R은 PR은 지금 PR이 부하죠. H는 수력. 그러면은
보시면 H는 수력이고 S는 스팀이니까 화력이고 R은 부하고. 여기 볼까요? 스팀, 화력과 수력을 합한 거에서 부하를 빼면 0이다. 수급적으로. 맞죠? 결국 뭐니까 각각을 다 더한 게 아까 얘기했던 P1 플러스 P2 플러스는 P에는 PR이었죠. 그 수식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수력과 화력 부분에 대한 것만 두 개 합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낙차선식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나머지 수식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개념은. 난다라는 개념도 똑같고요. 송전선식을 고려한 경우 낙차변동 고려시는 수급 조건 똑같은데 이제 낙차변동 고려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려워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송전선식 고려시 보면 수식들이 막 복잡해지죠. 저도 사실 이건 공부 안 했었는데 옛날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수력하고 화력을 같이 이렇게 잘 안 쓰니까 잠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양수 같은 것도 잘 안 쓰니까. 자동 경제 급전.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자동 경제 급전. 자동 발전 제어권은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게 말이 좀 틀린 게 운영하고 운용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 운용함에 있습니다. 운영한다, 운용한다. 쓸용자 뭐 이렇게 운영한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때는 운영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운용한다고 쓰더라고요. 한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ELD는 똑같죠. 이제 그 최적 조류 계산이라고 해서 이거만 따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계산인데 거기서 최적화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송전선의 손실까지 포함해서 개통운영비가 최소로 되도록 계산하는 게 최적 조류라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송전선의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손실 분명히 있습니다. 전력 조류 계산은 다 하는데 근데 뭐냐 운영비가 최소로 하기 위해서 최적하게 조류 계산한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아까 조류 계산이라면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계산하는 게 조류 계산이고 최적 조류 계산은 운영비가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PSS/2라는 건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이게 지멘스에서 사가잖아요. 옛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개통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 조건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최적 조류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건이 뭐냐면 부하가 요구하는 출력을 모두 공급한다.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선로 전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모두 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모두 유지한다. 이건 뭡니까?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즘엔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최적화해서 맞춰 나간다는 얘기죠, 개념은. 근데 이게 뭐를 맞춰주냐? 딱 생각했을 때 선로에 달려있는 거 모든 걸 지금 그 범위 안에 있는 조건에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lượng 모두 공급해준다. 실제로 공급 못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공급한다는 가정하에서 발전기도 그 출력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부하가 원하는 값을 모두 공급한다. 그건 이상적인 거죠. 부하는 자꾸 증가할 텐데. 그러면서 조류도 사실 이제 그 선로 부분도 딱 보면은 어느 쪽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제 선로가 끊겼습니다.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그 조류 용량도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고 다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라도 돌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쪽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무선 전압도 올라갑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온다는 건 아까 무선 전압하고 전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조류 용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 탭도 이렇게 전압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작동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 그 허용 범위 내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전력 값도 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딱 범위를 벗어놓고 이 안에서 맞춰 나가는데 분명히 한 놈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맞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게 최적 조류 계산이다. 그런 정도의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최적한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맞춰준다는 얘기죠. 자동 경제 급전. 지금 앞에서 자동 경제 급전 해가지고 ELD라고 했죠. 그럼 ELD에다가 오토매틱을 더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AGC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제 흡전제가 아까 이제 자동 경제 흡전제니까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인데 이코노믹 디스패치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어들이 틀려지는데 EDC는 결국에 AGC다. 자동 발전소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AEAD라고 나온 부분도 EAD에다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이지 않겠냐. 그래서 AGC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겠다. 개념적으로. 문제들이 이제 말들이 좀 틀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써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답안지가 어차피 AGC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용이 다. 내용은 AGC거든요. 그래서 AFC하고 EAD를 결합하여 전력계통을 제어하는 거. 이게 앞에서 배우셨던 AGC 아닙니까? 나머지 AFC에서 경제부하고요. AFC하고 EAD를 경제부하고요. 했죠. 이게 AGC니까요. 여기서 나온 거는 EAD, OLF, 최적조류 계산, AFC는 서로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류 계산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 영수가 뭐가 있냐니까. 특성 영수는 이제 K라고 되어 있는데, K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안 썼네요. K는 마이너스 F분의 베타 P 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또 책에서 썼습니다. 반비례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P는 마이너스 K 델타 F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 주파수가 변화하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델타 P니까 여기 K 델타 F가 나오겠죠? P는 KF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조절,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변화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파수 특성 정수라는 게 변화를 하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그거죠. 그럼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기울기로 변화하면 그만큼의 출력이 더 나오느냐. 근데 얘가 반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주파수가 늘어나게 되면 P는 떨어지는 겁니다. 주파수가 늘어나면 왜 P가 떨어지냐면 주파수가 늘어나면 P가 떨어지죠. 네. 여기 P니까.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던가 해가지고 P는 떨어진다 이거죠. K 값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그걸 안 붙여놨던 것 뿐이고 그걸 붙여서 푸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는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이렇게 돼 있다. 관련식 속도 조정이요. 속도 조정이라는 게 기울기입니다, 사실은. 속도 조정률이 높은 거하고 이제 작은 거하고 그만큼 더 빨리 운동을 한다, 적게 운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속도 조정률이 빠른 게 부하분담률이 더 적죠. 반대기입니다.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속도 조정률이 여기 있나요? 저쪽에 있는 거. 또 저기 발전 쪽에 있는데. 가번어플에서 속도 조정률이 나오죠. 정의식, 주파수 조정률, K3은 여기부터 개통분선 K 해가지고 나와요. P는 K 델타 F인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속도 조정률이 여기 나와요. 수력이 3에서 3%, 타력이 4에서 5%, 원자력이 8% 이런 걸 조정해요. 속도 조정률이 적을수록 주파수 변화가 적다. 조속기가 민감하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했죠. 아까 속도 조정률이라고 이게 반대라고. 소금성하고. 속도 조정률이 적은 거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주파수 변화가 적다는 게 소금성이 좋다는 얘기죠. 조속기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만큼 부하 분담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속도 조정률이 적은 게. 속도 조정률이 좋다는 건 그만큼 부하 분담이 길어진다는 게 그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기울기가 요게 있고요. 이렇게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죠. 요만큼은. 얘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얘는 요만큼이 돼요. 그럼 딱 봤을 때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건 기울기가 작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으면 이 주파수 똑같은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얘는 부하를 더 많이 분담을 해야 되겠죠. 얘는 부하 분담을 적게 해도 되겠죠. 요겁니다. 그냥 내용은 그림으로 보시면 편한데 이걸로 읽으려니까 힘드는 거죠. 나중에 보시니까 뭐든지 있으면 그림으로 환산해서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잖아요. 얘가 적을수록 속도 조정률이 적을수록 예? 요만큼을 더 많이 분담을 해야 된다. 부하 분담 측면에서는 그만큼 분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변화에 대해서 얘는 이만큼 분담해야 되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소공성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외우실 때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기본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계산으로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력이 늘어날 때 이 그림 부분, 발전기 주파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서 쓰는데 수식에서는 그냥 그 마이너스는 없이 그냥 본 거고요. 비율로.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P는 마이너스 KF로 저는 그냥 여기서 계산했습니다. 그냥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 요게 반비례니까 요게 그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계산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계산상에는 6개 운전 이게 뭐라고요? 6개 운전을 하는 발전기 대수가 많을수록 속도 조정이 작을수록 KG는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점수는 커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있고 나중에 이제 주파수 특성 점수가 단위가 3개가 있었죠. 메가와트 퍼 0.1Hz, 메가와트 퍼 헤르츠, 그 퍼센트 메가와트 퍼 퍼센트 메가헤르츠, 퍼센트자가 붙은 게 있었고요. 아닌 게 있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메가와트 퍼 0.1Hz를 기본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부하의 주파수 특성, 부하도 보시면 마이너스가 T가 됐네. 이건 뭐냐? 이쪽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이쪽으로 할 때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냥 여기서 또 늘어날 땐 늘어나고 줄어들 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약간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KG하고 KL을 합해가지고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이기 때문에 K에다가 발전기이기 때문에 G자를 붙습니다.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K에다가 부하의 L자를 붙여서 KL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 K는 KG하고 KL을 합한 게 K가 되는 겁니다. KG하고 KL을 합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병렬운전을 한다. 그럼 한쪽에서 부하 분담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나중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내려와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림들이 막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주파수 제어의 원리 초기 상태, 부하 증가, AFC 동작. 여기 보시면 메가와트 퍼 0.1Hz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그림입니다, 지금. 대통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발전 설비 영향. 요 바로 전 시험에서 나오면 발전기 두 개가 병렬 운전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부하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결국 이걸 설명하는 건데 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1번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맞게. 이 상태 딴딴딴딴 운전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발전력이 늘어났습니다. 발전력 증가합니다. 전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주파수가 더하면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전력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얘가 이 지점으로 가야 되겠죠. 똑같이 주파수가. 근데 PF 컨트롤은 반대라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만큼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량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점에서 요 발전량에서 이 주파수를 쓰고 있었는데 발전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공급해야 될 부분이 여기 부하가 증가됐기 때문에 요 부하가 증가됐기 때문에 요 지점에 얘가 요거를 이제 고정하려니까 부하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은 여기서 공급하기 위해서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주파수는 이쪽으로 떨어진 거죠. 네, 부하 특성 곡선에 따라서. 네, 여기하고 맞춰야 되는 거면 실제로 발전량이 이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요 곡선에서 요 지점하고 똑같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발전량이 여기서 이쪽으로 늘어났다. 이쪽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파수는 일단 떨어졌습니다. 주파수가 떨어졌는데 주파수를 여기까지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량을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를 증가시켜서 발전량을 늘려가면서 떨어진 주파수에 대한 것들을 발전량을 늘려가지고 원래 주파수대로 맞춰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얘가 좀 헷갈리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부하가 먼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하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부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3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주파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발전량을 늘려줘야지만 늘리면서 원하는 주파수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얘가 내려갔다가 얘가 내려가면서 원하는 부분, 여기 지금 PG도 있고 PL도 있죠. 그렇게 양쪽으로 같이 내려온다고 돼 있죠. 결국은 그렇게 해가면서 맞춰준다는 얘기죠.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기본서 책에는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좀 설명이 좀 덜 돼 있어가지고 화력발전 공급력에 있어서 수급 조정 시 가장 유리했던 이건 이제 주파수 제어 목적은 우리나라는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인가요? 0.2Hz라고 있는데 여기는 0.1은 해놨네요. 뭐 나눌 때도 보시면은 개통 운영자 측, 수용가 측 이렇게 다 나누죠. 우리가 전력 공급자 측, 수용가 측 이런 식으로 뭐 대책도 나눠서 막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쓰는 것들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왜? 다른 시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다른 시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써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한두 개만 쓰면 되니까 수용가 측에서 주파수 유지를 할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주파수는 한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개통 운영자 측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이제 필요성이 뭐냐? 요거는 이제 얘가 어디 나오냐면 배전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온 거죠. 전압의 필요성 해가지고 14장인가요? 그래서 홍배정공학에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았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수용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주파수 60Hz로 들어와야지 60바퀴를 감아주는데 59Hz로 들어왔습니다. 59바퀴밖에 못 감아주죠? 그럼 정확하게 감지 않고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쓰죠. 60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정밀도를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통 운영자 측에서는 뭐 안정성 및 공급 신뢰도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뭐 전력량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안정도 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안정이 나오는 거라면 공급 신뢰도 나온다고요. 송전 전력 나온다고요. 속도, 전압 조정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요. 연계 운전 다 나오고요. 내용들 보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주파수가 저하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냐. 주파수가 저하됐다는 것은 뭔가 피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피가 많이 걸리니까 주파수가 저하됐을 거니까 밖에서 많은 부하를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빈 쪽에 입력들이 약해지는 거죠. 입력이 약해지니까 터빈 쪽에 뭐 공진이 일어난다든가 또 발전기 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얘 터빈을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누설 자석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정자 과열이 발생한다. 왜? 부족하니까. 출력이 저하가 되겠죠. 출력이 저하가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변압기 쪽에 또 부족한 부분을 켜주기 위해서 과열자를 하니까 또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터빈, 그다음 발전기, 그다음 출력이 약해지니까 변압기가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변전설비고요. 요건 기기 쪽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방법은 대략적으로.
최적 조류제가 아까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뭐, 조류제하고 뭐, TCSC 뭐 이런 내용들을 PSS 같은 경우는 나중에 터빈, 저주파수 공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막 갖다 썼습니다, 제가. 경계급변. 이거 지금 경계급변. ELD를 이용해가지고 해준다. 주파수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조정용 발전소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조정을 맞춰줘야 됩니다. EDC도 보시면 AFC하고 ELD 지금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똑같이 ELD, EDC라는 용어를 AGC하고 같이 쓴다. EDC는 이제 AGC인지 알겠죠? 아까 AELD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AELD는 그렇게 물어보는 건 없었고 EDC하고 AGC 물어본 부분들은 좀 있었고요. 이게 좀 옛날 자료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는 AGC를 물어본 유형의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AFC 아니면은 ELD만 따로따로 물어보죠. AGC를 물어보는 부분은 없었죠. 차라리 EMS를 많이 물어보죠. 상위계 텍사. AFC 아니면 EMS죠. 근데 EMS가 더 많이 물어보고요. AFC는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FC하고 아까 보셨던 전력계통의 특성 정도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정도 유의자에서 저기 생략이 됐네요.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고 파급은 내용을 아시겠죠? 그냥 뭐 사고가 났을 때 옆에까지 전파되는 게 파급이다. 시스템 붕괴는 그 사고 파급에 의해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게 시스템 붕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고 파급이 일어나서 시스템 붕괴까지 가기 전에 부하들을 잘라내거나 뭔가 해야죠. 이게 결국 뭡니까? 암이죠. 암세포. 전이 되기 전에 그 주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암이 전이가 다 되고 나면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3기, 4기 가게 되면 방사능 치료해봐야 이거 잘라내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부분을 잘라내면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잘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암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최소 5년 정도 한번 보고요. 한 10년 정도 되는데도 전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10년이 넘어야지만 어느 정도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한번 보는 거고요. 5년이 지난 때까지는 재발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뭐 5년 내에 살 수 있는 확률, 10년 내에 살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죠. 근데 암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갑상선만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여기 잘라내도 갑상선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전이만 다른 데로 만약 성대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전이만 안 되면 코 같은 경우도 안에 뭐 점막 같은 데서 뭐 생긴 것도 위험하게 그 뒤에 뇌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이가 됩니다. 구강암 같은 것도 위험한 게 갑상선은 여기 있는데 구강 쪽은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전이가 되는 부분이 틀려지니까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폐암 이런 건 위험하죠. 간암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위암 같은 건 하도 뭐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상관없고요. 대장암 같은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장이 근데 소장 쪽이나 십이지장 뭐 이런 쪽으로 췌장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췌장 쪽은 대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보통 이제 췌장 쪽에서 발견되면 거의 3기, 4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췌장암 발견됐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더라고요. 전이가 있었는데 그분도 위가 안 좋다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췌장 쪽이더라고요. 건강검진도 자주 받으시고 하셔야죠. 사고 파급을 일으키는 원인 뭐 때문에 이렇게 일으키냐.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5가지로 외웠습니다. 유무마사이 유효전력 불균형이냐. 유효전력이 불균형이 하면 뭐라고요? P죠, P. 그러면은 PF 컨트롤을 했으니까 주파수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거. 무효전력은 뭐였죠? QV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불균형하면 전압이 이상 변화가 일어난다. 통전선이 과거가 일어나죠.
과거하게 전하면은 지금 뭔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졌으면은 다른 데로 이제 부족하니까 파급이 되겠죠? 얘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채우기 위해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파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고 파급 또 2상변화 상승에 의해서 뭔가 전압이 올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때 또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이제 그냥 키워드로 그냥 넣었습니다. 4급 파급의 원인. 그리고 4급 파급의 시스템 붕괴 대책. 이것도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식으로 이게 딱 돼 있습니다. 4급 파급과 시스템 붕괴. 그럼 다 요거 형태의 답안을 쓰십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답안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데 그냥 4급 파급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연결이 되죠. 주파수가 변화한다는 거는 뭔가 계통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전압이 변화한다는 것도 계통이 움직이는 거죠. 앞에서 다 봤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효전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왔는데, 그 발전기에 이게 뭐였죠? P인, Pout. 회전체 운동 방정식 또는 동기계의 운동 방정식. 여러분 바로 오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일기 무한대계통의 과도, 안정도, 방정식. 이렇게도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 각속도를 가지고.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 전압 이상 변화. 요거는 이제 그 7장에, 전력계통공학의 7장에서 보시면은 무효전력은 전압의 변동은 무효전력 변동의 비인함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 예제 7-3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증명하는 거. 문제 유형인데 그거는 예제가 아닌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증명할 때 나오는 부분이죠. 통전선의 과부하, 유무 과사에서 과부하. 하나가 차단되면 다른 것들도 차단되면서 연속적으로 차단된다 이거죠. 사고예요. 사고가 나면은 또 이것도 차단이 되겠죠. 시스템이 떨어진다 이거죠. 병행선로. 이게 지금 보시면 통전선 사고 다 병행선로입니다. 뭔가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고 파급이라는 게 전파된다는 얘기죠. 1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아예 정전인 거죠. 근데 이제 2에서는 사용하다가 하나가 떨어지면서 다른 쪽에 끊어져서 나가는 게 이게 파급이 나가는 거고요. 통전선, 병행선 2에서 이상 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고 파급이라는 나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에서 이상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전압 전파. 전압은 다 연결이겠죠. 전압은 다 병렬입니다. 하나가 전압이 올라갔다는 거 다른 데도 전압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전압이 올라가냐. 낙내나 배서지 등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시스템에 전파돼서 절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능을 이렇게 해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에서 터져나가면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고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전이 된다. 여기 보시면 사고 파고 방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